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1단계 출제 유형 분석 1과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습을 하시는 단기의 수업은 1회부터 바로 실전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을 끌어내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아직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에 대한 출제 방향이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로 풀어도 되나요? 라고 반론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컴맹도 이 강의만으로 시험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의 강의는 컴알 분야에서는 유명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출제 유형 분석 강의들은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줄도 치고 설명도 간단히 적어보면서 학습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다음 중 하이퍼 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이퍼 텍스트와 하이퍼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하이퍼 텍스트는 문서와 문서가 연결된 구조를 뜻하는 것이고요. 하이퍼 미디어는 문서 말고도 그림, 소리, 동영상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이퍼 미디어가 하이퍼 텍스트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라는 말 자체가 글자, 문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하면 글자와 글자가 연결됐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하이퍼 미디어는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다 연결된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특정 텍스트나 다양한 미디어를 클릭하면 연결된 문서로 이동하는 문서 형식이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체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매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나 하이퍼 미디어는 클릭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끌어낼 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미디어도 언급했기 때문에 하이퍼 미디어를 말한 것입니다. 사용자에 의해서 문서에 읽는 순서가 결정되는 선형 구조이다. 우선 이 선형 구조라는 것은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자료 읽은 다음에 2번 자료 읽고 2번 읽은 다음에 3번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이 선형이 되겠고요. 반면 비선형 구조 같은 경우는 1번 읽다가도 클릭해서 3번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퍼 텍스트나 하이퍼 미디어는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퍼 미디어는 하이퍼 텍스트와 멀티미디어를 합한 개념이며, 맞습니다. 하이퍼 텍스트가 문서와 문서를 연결한 것이지만 멀티미디어, 여기서 말하는 멀티미디어가 다중 매체를 말하는 건데, 걔네들이 바로 문서, 그림, 소리,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혼합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화, 쌍방향성, 통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하이퍼 텍스트나 하이퍼 미디어는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같은 곳에서 이제 뭔가 클릭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인데, 결국 컴퓨터는 자료들이 디지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이퍼 미디어, 하이퍼 텍스트는 디지털화 되어 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용자가 내가 이거 보고 싶어 라고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컴퓨터가 또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선형성과 쌍방향성은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관점이 다른 거죠. 비선형성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쌍방향성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문서뿐만 아니라 그림, 소리,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모여져 있다. 그러므로 통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미디어는 4가지 특성이 있는데, 디지털화, 쌍방향성, 통합성, 그리고 위에서 배운 비선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검색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뉴스 기사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뉴스 기사를 나는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고,
다음에서 검색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해서 한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서 각각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시험에서는 여기 나온 문서, 그림, 소리, 동영상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문서는 텍스트, 그림은 그래픽, 소리는 사운드, 동영상은 비디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그래픽과 관련하여 렌더링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렌더링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 예상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림처럼 그림에다가 명암, 즉 그림자라든지 색상 같은 것을 잘 입혀서 사실감 있게, 즉 3차원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답은 그래 3번인데요. 3차원 그래픽에서 화면에 그린 물체의 모형에 명암이라든지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기술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웹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서 재생하여 주는 기술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뭔가 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때에는 전송이 되면서 재생까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기술을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제 강의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하는 기술이다. 자, 이 그림은 마치 고양이가 강아지로 변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양이 그림 하나하고 강아지 그림 하나하고 두 개의 그림이 준비가 돼 있고, 중간 과정을 컴퓨터가 만들어줘서 마치 하나의 그림이 다음 그림으로 변하는 것처럼 효과를 나타낸 것이죠. 이러한 기법을 모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번은 모핑을 말한 것이고요. 그림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필터링 기술이다. 문제에선 그림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 글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념은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확대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깨짐 현상,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런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 현상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경계선 부분을 좀 흐릿하게 표현하면 부드러운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계선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계단 현상을 막아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선제에 보면 필터링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필터링이라는 것은 뭔가 걸러준다, 어떤 효과를 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1번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우선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적인 명령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바이러스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죠. 자기를 복제하면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반면 이 웜이라는 애도 있는데, 이 웜은 자기 복제를 하지만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자기 복제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웜도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웜은 자기 복제를 해서 시스템을 부하시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우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A라는 프로그래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코딩이라든지 설계는 A 프로그래머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들은 여기 있는 소스가 아예 공개되어 있어서 B라는 프로그래머도 고칠 수가 있고 C라는 프로그래머도 고칠 수가 있고, 그렇게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가 리눅스가 되겠는데요. 이 리눅스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입니다. 처음에 이 리눅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리눅스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기능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었습니다. 한데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웹상에 있는 다른 프로그래머들, 해커들 이런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능을 더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윈도우에 버금갈 만큼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패치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장하여 프로그램 내에 숨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활성화되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기 복제를 하진 않는다. 일단 3번 선지가 말하는 것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몰래 기생하고 있습니다. 숨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순간 이 바이러스도 같이 가동이 되면서 시스템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특별하게 이제 자기 복제를 하진 않습니다. 몰래 잠입해서 숨어 있다가 시스템에 해를 입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지에서 말한 패치 프로그램은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판매된 이후에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해당 프로그램 회사에서 패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당 사용자가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오류가 수정된다든지 이 프로그램의 성능이 더 향상되도록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문제 발견이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이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테스트 버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테스트 버전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 테스트는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A라는 부서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자기가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의뢰하는 것이 알파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반면 베타 테스트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나눠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해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또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황은 다른데요. 벤치마크 테스트라는 테스트 버전도 있는데 얘는 실제 환경 그대로를 놓고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은행의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은행과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베타 버전도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4번의 설명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작업 표시줄은 맨 아래에 있는 2줄을 말하는 것이죠. 화면의 2분의 1까지 확대가 가능하고요. 또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의 속성을 언급했는데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버튼 설정을 누르게 되면 해당 메뉴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번 작업 표시줄의 위치, 자동 숨기기, 잠금 여부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일단 여기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아래쪽, 왼쪽, 오른쪽, 위쪽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눌러서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평상시에는 작업 표시줄이 보이지 않지만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작업 표시줄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금 여부라는 것도 있는데 이 잠금을 체크해 놓게 되면 아까 제가 이 작업 표시줄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이동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잠겼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잠금 여부는 좀 전에 보셨던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위에 작업 표시줄 잠금이란 명령을 눌러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업 표시줄의 속성에서 1번에 언급한 것들은 다 가능하다. 그런 말이고요.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작업 표시줄 단추들이 합쳐지도록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기 계산기를 하나 불러왔는데 계산기를 계속 불러와 보겠습니다. 하나 더 불러왔고 또 하나 불러왔고 지금 3개 불러와졌습니다. 한 번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불러왔더니 좀 전에 보였던 이 3개, 4개가 하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모여진 게 보이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한 거냐면 작업 표시줄 설정에 여기 작업 표시줄 단추를 하나로 표시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관련된 단추를 하나로 표시한다. 이게 지금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던 거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라고 체크하면 그냥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옵션도 있다는 것이고요. 시작 메뉴의 사용자 지정, 알림 영역의 사용자 지정. 우선 이제 시작 메뉴라는 것은 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말하는 것이고, 알림 영역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시계 같은 것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역시 설정에 가보면 이 알림 영역에 대해서 어떤 아이콘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이란 버튼이 있는데, 이 시작이란 버튼을 누르면 시작 메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줄이 시작 메뉴도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작업 표시줄의 항상 위 표시, 이 항상 위 표시라는 것은 작업 표시줄이 항상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작업 표시줄을 항상 보여주게 하는 뭐 그런 옵션이 되는 건데, 그런 옵션이 예전의 윈도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윈도우에는 이 명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래전 윈도우에는 항상 위라는 옵션이 있었지만 지금의 윈도우는 이 명령은 아예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옵션을 약간만 더 본다면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 여기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 이거 체크하면 아이콘이 좀 작아지게 됩니다.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이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사용, 이거를 체크해 놓게 되면 여기 작업 표시줄의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 바탕화면 보기거든요. 아직 저는 버튼을 안 눌렀어요. 누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탕화면이 미리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이거를 체크해 놓지 않게 되면 마우스를 갖다 놔도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바탕화면이 보이겠지만 미리 바탕화면이 보여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옵션들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레디 부스트를 설정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및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일단 여기 나온 USB 플래시 드라이브 혹은 플래시 메모리 카드 뭐 이런 것들은 USB 메모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이제 연결을 시켜갖고 뭔가 자료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기억 장치 있잖아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레디 부스트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USB 메모리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으로 들어가서 레디 부스트에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아무 컴퓨터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성능이 느린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강의 촬영을 위해서 장치들을 좀 좋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까 제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컴퓨터를 맨 처음 부팅하게 될 때 이런 USB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부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디펜더를 사용해서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가 있다. 자, 이 스파이웨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몰래 잠입해서 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꺼내가는 것인데, 이런 스파이웨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윈도우 디펜더가 되겠습니다. 원래 윈도우 디펜더는 시작 메뉴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 여기서 윈도우 보안을 누르고 뭔가를 눌러주게 되면은 디펜더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 컴퓨터에는 다른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디펜더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디펜더는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별도로 V3라든지 뭐 알약 같은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대처된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 보안,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파트 32는 사용할 수가 없다. 우선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 관리 방법에는 NTFS와 파트 32 두 가지가 있어요. 파트 32가 좀 옛날에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이고요. NTFS는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윈도우 98까지는 파트 32를 주로 썼고, 그 후로부터는 NTF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NTFS를 사용하고 있느냐? 보안 능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이에요. 또한 파트 32는 2TB까지만 인식이 되지만 NTFS는 그보다 훨씬 많은 256TB까지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억 용량의 단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NTFS를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파트 32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옛날 걸 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지금의 윈도우는 NTFS를 주로 사용하지만 파트 32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 32 옛날 거가 최신 거를 인식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옛날 윈도우들은 파트 32만 인식하고 지금의 윈도우는 NTFS와 파트 32를 다 인식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로 사용하는 윈도우 10 이상의 버전들에서는 파트 32도 사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습니다. 점프 목록을 사용해서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우선 이 점프 목록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최근에 사용했던 항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 누르면 해당 파일을 바로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프 목록은 작업 표시줄에서도 역시 눌러줄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점프 목록이 있는 것은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설명이 다 맞고 3번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하드웨어는 장치, 즉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장치 관리자에서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메뉴를 이용하여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컴퓨터에 어떤 장치를 내가 이제 탑재를 시켰다 라고 하면 그 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만 해당 하드웨어가 가동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어떤 프린터 장치를 내가 장착했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장착한 것만으로 프린터가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프린터가 가동될 수 있게 하는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만 해당 프린터가 그때부터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간 뭔가의 하드웨어를 컴퓨터에 연결시켰다 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장치가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설치를 해야 된다 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건데요.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이용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정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맨 아래에 장치 관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장치 관리자에는 말 그대로 해당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을 관리하는 곳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의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운드 장치를 제가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 몇 가지 이런 장치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드라이버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장치 관리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 메뉴바의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라는 것이 이제 가동되면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장치를 검색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해서 1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이 장치 관리자의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레거시라는 말은 이미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부품이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하드웨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이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명령을 누르니까 하드웨어를 추가해주는 마법사가 나왔습니다. 이 윈도우에서 마법사라는 것은 뭔가 설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이 하드웨어 추가를 눌렀을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3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윈도우를 실행하면 새로 장착한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치한다. 여기 플러그 앤 플레이는 어떤 장치를 꽂으면 바로 플레이, 즉 가동이 된다. 즉 어떤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그 하드웨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련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윈도우가 이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라는 것은 꼭 어떤 명령을 눌렀을 때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에 어떤 장치를 연결시켜주면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가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등은 설정, 앱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 이 설정의 앱이라는 곳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원래 앱이라는 말 자체가 애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문제에서 언급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장치는 설정에 장치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CPU가 되겠는데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가 되겠고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CPU는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로 되어 있고요. 그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는 각각의 레지스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레지스터가 모여서 연산 장치, 제어 장치가 되고 또 그 연산 장치, 제어 장치가 모여서 CPU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산 장치는 계산을 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제어 장치는 감시나 감독을 하는 장치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산 장치에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산기. 이 누산기는 계산한 결과값을 누적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연산의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누산기를 영어로 accumulator라고 하는데요. 시험에서는 ACC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ACC라고 하면 누산기를 말하는 거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기하고 가산기. 이 가산기는 덧셈을 담당하는 장치가 되겠고 보수기는 뺄셈을 담당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2번 설명, 연산장치에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 즉 뺄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수기가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가 있다. 컴퓨터는 내부의 처리가 0과 1, 즉 이진수로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란 말이 나온 것이고요. 덧셈을 담당하는 것이 가산기이기 때문에 2번 설명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 논리, 관계, 이동연산 등이 있다. 연산장치가 연산, 즉 계산을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산술연산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하는 거고 논리연산이라는 것은 and, or와 not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 이 이동이 연산에 나와서 좀 의아한 분들이 있었을 건데요. 이 컴퓨터의 이동 연산은 곱셈이나 나눗셈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해 드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서는 이동 연산이란 게 있고 그것이 곱셈, 나눗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산장치가 이런 모든 연산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4번, 연산장치에는 다음번 연산에 필요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다. 일단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이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연산장치가 아니고 제어장치에 포함되거든요. 이 제어장치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연산장치의 나머지 장치들만 간단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얘는 말 그대로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기억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얘는 값 자체가 아니라 값의 상태를 기억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이 있다 라고 하면 그 값이 얼마냐 라기보다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혹은 오버플로우라든지 자리 울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값의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말 그대로 상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버플로우라는 말은 범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컴퓨터의 주소들 중에는 인덱스라는 영역과 베이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주소라든지 베이스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연산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바이오스 롬을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롬칩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자가 바이오스 업데이트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롬은, 자, 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 주기억장치에는 롬하고 램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 외 나머지 기억장치들은 다 보조기억장치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요. 하드디스크라든지 DVD라든지 혹은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주기억장치인 롬은 비휘발성이고 읽기만 가능합니다. 반면 램은 휘발성이고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읽기라는 것은 자료를 불러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쓰기라는 것은 저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램은 자료를 불러오는 것도 되고 저장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반면 롬은 불러오는 것만 되고 저장은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롬이라는 말의 약자는 read only memory의 약자예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자료를 읽어오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전원을 내리면 자료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반면 비휘발성은 전원을 내려도 자료가 지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롬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롬은 지금 선지에 나온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의 순서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롬은 공장에서 어떤 내용을 수록해서 그 내용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롬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한 번은 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마스크롬은 공장에서 내용을 수록해서 파는 거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롬은 공장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넣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한 번 자료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롬이 P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P롬과 EEP롬은 수정이 가능한데요. EP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외선으로 내용을 지우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EP롬은 전기를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 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셔도 수정을 하기에 편한 것은 EEP롬이 되겠습니다.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햇빛을 말하는 거잖아요. 햇빛 제어에 고칠 수가 있는 건데 그보다는 컴퓨터 내에 흐르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요즘의 롬들은 다 EEP롬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이런 곳들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 플래시란 말 자체가 전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EEP롬으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어떤 칩을 교체하지 않고 컴퓨터 내에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롬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답은 4번의 EEP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수정이 안 되던지 아니면 수정하기가 어렵던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문에는 이 바이오스 롬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바이오스 롬 혹은 롬 바이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맨 처음 켤 때 이 까만 화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화면이 나왔을 때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 델리트 키 같은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 파란색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컴퓨터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바이오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는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선 일단 기본 입출력 시스템이다 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이 앞서 저는 롬에 대해서 읽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쭉 이렇게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EEP롬은 수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읽기만 된다는 건지 수정도 된다는 건지 혼돈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컴퓨터 학문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롬이라는 것은 어원 자체가 읽기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롬이 읽기만 가능하냐 읽고 쓰기가 다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읽기만 된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반면 문제가 EEP롬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읽기뿐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도 된다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하드웨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컴퓨터는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속도가 빨라요. 반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부품 자체를 바꿔줘야 되죠. 즉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는 간단하죠. 프로그램을 그냥 설치만 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속도는 하드웨어보다는 느립니다. 해서 이 펌웨어 같은 경우는 속도도 빠르지만 업그레이드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격장치인 롬이 펌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1번 하드웨어의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이지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서 하드웨어의 일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그렇다는 거죠. 1번 설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의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램에서 저장되어 관리된다. 램이 아니고 롬이 펌웨어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어 처리, 데이터 전송, 부동 수수점의 연산, 채널 제어 등의 처리 루틴을 가지고 있다. 일단 이 기계어라는 것은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말을 자연어라고 하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말을 기계어라고 합니다. 이 펌웨어는 가장 원시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계어적인 부분을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데이터 전송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연산, 수학에는 부동소수점이란 말이 있고 고정소수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둘 중에 부동소수점이 더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어쨌든 고정소수점, 부동소수점 이런 것들을 다 펌웨어가 처리합니다. 채널 제어, 나중에 다른 문제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채널이라는 것은 입출력 장치를 관리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원래는 CPU가 모든 장치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거지만 입력과 출력을 하는 장치들은 속도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CPU 대신 이 입출력 장치들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펌웨어에 포함된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리 루틴이란 말도 있는데 이 루틴이란 말은 어떤 그룹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주소는 크게 두 가지,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로 분리가 됩니다. IP 주소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 주소가 되겠고요. 도메인 주소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숫자와 문자 주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컴퓨터가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이 주소를 입력하면 DNS, 즉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애가 숫자 주소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숫자 주소로 접속을 해서 해당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IP 주소도 IP 버전 4와 버전 6으로 또 분리가 됩니다. 버전 4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각각이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이 8비트씩입니다. 그래서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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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해서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각각이 점이 아니라 땡땡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8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6비트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16비트 곱하기 8 해서 총 128비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버전 6의 예시를 보면 중간중간에 F라든지 C라든지 이런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은 숫자를 대처하는 문자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버전 6은 16비트이면서 각각이 16진수를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16진수는 A부터 F까지를 특정한 숫자와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자들은 그냥 숫자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IP 버전 4보다는 IP 버전 6이 좋습니다. IP 버전 4가 거의 고갈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IP 버전 6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시험에는 아직도 IP 버전 4도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선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IP 버전 4와 호환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나중에 나온 이 IP 버전 6은 IP 버전 4와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보안도 좋고 모든 면에서 IP 버전 6이 더 좋습니다.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며 주소의 각 부분은 점으로 구분된다. 일단 IP 버전 6이 128비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점이 아니라 땡땡으로 구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며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등 3가지로 나뉜다. 맞는 말입니다. 실시간 흐름 제어라는 것은 전송되는 상태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제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맞는 제어를 하다 보니까 IP 버전 4보다 IP 버전 6이 빠른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멀티미디어에는 영화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흐름 제어를 통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미디어 기능도 잘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주소 체계는 선지에 나온 것처럼 3가지가 있고요. 자세하게 알아보면 유니캐스트나 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을 할 때, 멀티캐스트는 1대 다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뭐 거기까지는 지금 중요하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나온 인증, 뭔가를 허가하고 안 한다. 그런 말이죠. 기밀성이라는 것은 잘 보호한다. 뭐 그런 얘기고, 무결성이라는 것은 결함이 없다. 정확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얘네들은 이제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 버전 6은 버전 4에 비해서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보안적인 부분도 IP 버전 6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연결을 위하여 TCP/IP 프로토콜을 설정할 때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이 프로토콜이란 말은 통신 규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TCP/IP는 프로토콜들 중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한 규칙이 TCP/IP가 되겠습니다. TCP/IP를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여기 이더넷으로 들어갑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댑터 옵션 변경이란 데로 들어가 보면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이 이제 보여지게 되겠고, 여기에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TCP/IP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서브넷 마스크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것인데요. 이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해주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IP 주소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주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어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그 컴퓨터실까지 연결되는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각각의 컴퓨터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호스트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넷 마스크를 통해서 각각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의 클래스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말고도 뭐 D 클래스, E 클래스도 있긴 한데, D와 E는 뭐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A 클래스가 대규모에 사용되고, B 클래스는 중규모, C 클래스는 소규모 네트워크에 사용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하냐? 이 IP 주소의 각각의 영역들은 8비트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2에 8승하면 총 256이 나오거든요. 즉, 이 각각의 옥텟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값은 256입니다. 근데 값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 이 각각의 영역이 256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서브넷 마스크의 첫 번째 영역만이 네트워크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의 영역이 호스트 주소가 돼요. 그러면 결국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 거죠. 많은 컴퓨터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영역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호스트 주소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256 곱하기 256개의 호스트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영역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맨 마지막 하나의 영역만 호스트 주소가 되다 보니까 256개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규모 네트워크에는 C 클래스가 사용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간단히 2번이었지만 이 클래스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번 도메인명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서버, 도메인 네임 서버 또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지정한다.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것은 D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DNS가 되겠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S자는 서버로 해석되기도 하고 시스템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치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할 때 사용된다. 자, 여기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도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둘 사이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자료가 외부로 나가기 위한 출입구, 또 이쪽도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가거나 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출입구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출입구를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현재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 변환을 해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또 B라는 사람도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A와 B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얘는 얘대로의 어떤 통신 규칙이고 얘도 얘대로의 통신 규칙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서로 바꿔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게이트웨이가 바로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네트워크 상에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카드이다. 컴퓨터의 뒷부분에 보면 인터넷 선하고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식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런 구멍을 네트워크 카드 혹은 랜 카드라고 합니다. 또한 이 어댑터라고도 말하는데 원래 이 어댑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전기 장치들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을 어댑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 어댑터는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용어 중에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흐름 제어, 경로 설정에 이용된다. 예, 맞습니다. 이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흐름 제어, 전송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로 설정, 가령 예를 들어 전송을 할 수 있는 선로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선로를 이용해서 전송해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리피터는 신호를 증폭하며 먼 거리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다. 이 리피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증폭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신호가 강하게 전송되지만 가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리피터를 두어서 신호를 다시 강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전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브리지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한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3번 선지의 설명은 브리지가 아니고 허브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학교 컴퓨터실 같은 데 가보면 외부로 들어오는 인터넷 선을 갖다가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컴퓨터로 나누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치가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브를 한마디로 집중화기 혹은 분배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신호를 갖다가 각 컴퓨터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기도 하고 또한 각 컴퓨터에서 이렇게 들어온 신호를 갖다가 외부로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선지에서는 각각의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회선을 다 모아서 관리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허브는 더미 허브하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이 더미 허브 같은 경우는 좀 옛날 방식입니다.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면 그만큼 이제 외부의 선로는 하나거든요. 이쪽은 하나고 얘네들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위칭 허브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미 허브보다는 스위칭 허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지는 리피터, 즉 증폭기 역할이 되겠죠. 이거하고 트래픽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트래픽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교통체증이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는 선로를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 브리지가 나올 때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온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브리지는 프로토콜 변환을 못합니다. 즉 같은 프로토콜 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게이트웨이는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데 사용되며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서 랜이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 하나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한마디로 출입구다 라고 제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프로토콜, 같은 통신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 통신을 하게 될 때에는 프로토콜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출입구, 게이트웨이가 있는 곳에서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설명도 모두 맞습니다.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OSI라는 것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오픈 시스템, 즉 개방된 시스템들 간의 어떤 접속 규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도 여기에 속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마다 프로토콜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호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계층화를 이렇게 시켜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선지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즉 대화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의 순서로 구성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계층의 순서도 암기해야 되겠고요. 각각의 특성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리 계층이 제1계층, 데이터 링크가 2계층,
네트워크가 3계층, 전송이 4계층, 세션이 5계층, 표현이 6계층, 응용이 7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리 계층에서부터 네트워크 계층까지를 하위 계층이라고 말하게 되겠고요. 전송 계층부터 응용 계층까지를 상위 계층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물리 계층은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인 특성을 정의하는 계층으로 리피터와 허브가 이 계층에 속한다. 맞는 말입니다. 제1계층인 이 물리 계층은 기계적인 계층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전기적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리피터와 허브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개의 인접한 개방 시스템 간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흐름 제어, 프레임 동기화, 오류 제어, 순서 제어, 링크 확립, 단절을 담당하며 랜카드, 브리지, 스위치가 여기에 속한다. 자, 우선 이 데이터 링크 계층, 제2계층은 DTE와 DC 사이의 계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TE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DCE는 모뎀을 말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와 모뎀 사이의 계층이 제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전송이라든지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담당한다. 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도 다 맞고요. 다만 흐름 제어라든지 프레임의 동기화,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전송되는 단위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동기화라는 것은 서로 신호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 외에 오류 제어, 순서 제어 이런 것들이 꼭 이 계층만의 특성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다른 계층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담당을 합니다. 단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보니까 이 링크의 확립이라든지 링크의 단절은 이 데이터 링크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링크 확립과 단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랜카드하고 브리지, 스위치라는 게 나왔는데 이 스위치는 분배기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2계층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송 계층은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 데이터의 교환 및 중계, 트래픽 제어, 경로 설정, 패킷 정보 전송을 담당하며 라우터가 여기에 속한다. 우선 4번이 설명하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 상에서의 자료의 전송에서부터 완료까지를 담당한다 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패킷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패킷이라는 것도 이 네트워크 상에서 자료를 전송하는 하나의 단위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우터가 제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전송 계층은 얘도 역시 말 그대로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하거든요. 전송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OSI 7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송 즉 트랜스포트 계층은 종단 간의 신뢰성 있고 투명한 전송을 담당하며 게이트웨이가 여기에 속한다. 자, 우선 이 전송 계층은 제4 계층이 되겠습니다.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 의해서 자료들이 잘 모여졌다면 종단 즉 얘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종단 간의 전송을 담당하는 계층이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그룹 내에서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전송은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전송이다 라고 하면 이 종단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받는 게 가장 넓은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송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종단 간의 전송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여기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출입구 역할을 하잖아요. 즉 종단의 끝부분에 있는 게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송 계층에 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게이트웨이는 4계층 즉 전송 계층에 주로 존재하게 되겠지만 1계층부터 7계층까지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게이트웨이는 1계층부터 7계층에 다 속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은 대화의 제어, 동기 제어, 데이터 교환 관리를 담당한다. 이 세션이란 말 자체가 대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 계층, 말 그대로 대화가 서로 되도록 제어를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대화가 되려면 서로 신호가 맞아야 되거든요. 신호를 맞추는 게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동기를 제어하고 데이터 교환을 관리한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장비가 딱 매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표현 계층, 즉 프리젠테이션 계층은 코드의 변환, 암호화, 압축, 구문 검색, 정보 형식, 즉 포맷 변환을 담당한다.
예, 역시 이 계층의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표현, 즉 어떻게 변환을 할 것인지를 담당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의 변환, 암호화, 압축, 구문 검색, 형식이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포맷 변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핵심이 되는 단어들만 줄을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즉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사용자적인 계층으로 HTTP, 메일2, FTP, 텔넷, TCP, IP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앞서 제1계층인 물리 계층이 기계적인 계층이었다면 응용 계층은 사용자적인 측면의 계층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HTTP, 메일2 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이거든요. 첫 번째 이 HTTP는 보통 인터넷 여행을 할 때 HTTP 한 다음에 뭐라고 적게 되잖아요. 인터넷 문서를 전송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메일2는 말 그대로 메일 보낼 때 사용하는 서비스가 되겠고, FTP는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전송할 때가 있거든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파일 전송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넷, 얘는 원격 접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원격 접속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사용자와 저쪽에 있는 사용자 사이에서 서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점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응용 계층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TCP/IP는 아닙니다. 이 TCP는 제4계층인 전송 계층에 속하게 되겠고요. IP는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서비스나 프로토콜을 각각 어떤 계층에 있는지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정도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항목들만 열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7계층, 응용 계층에 있겠지만 TCP는 4계층, IP는 3계층에 있다는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비쿼터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다. 여기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말합니다. 와이브로 고정된 장소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이다. 우선 이 와이파이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뭐 다들 아시죠? 어떤 한정된 지역 내에서 무선 통신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건물 내라든지 뭐 가정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와이브로는 훨씬 넓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대역 무선통신 서비스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동 중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와이파이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이다. 와이브로는 광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VoIP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화하여 일반 데이터망에서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 기술이다. 자, 이 VoIP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 전화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데이터망이 따로 있는 것이고 전화를 하기 위한 음성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전화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일반 데이터망으로 음성, 즉 전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기술이 VoIP가 되겠고, 앞에 있는 이 V가 보이스, 음성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IP는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4번 RFID,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출입관리, 주차관리에서 주로 사용된다. RFID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선 인식 기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기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보내는 전파를 고속도로 요금소가 인식해서 그에 맞게 요금 같은 것이 정산이 되는 것이죠. 즉 전파를 이용해서 각각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RFID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디스크 정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일단 1번인데요.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필요한 파일이라는 것은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인터넷을 하면서 임시로 저장이 되는 임시 인터넷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는 기능이 디스크 정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메뉴에서 디스크 정리라고 입력하면 디스크 정리 명령을 가동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 정리가 가동되게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임시 인터넷 파일을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분산되어 있는 저장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킨다. 원래 디스크에 파일들이 생길 때는 그냥 순서대로 0번 섹터에서부터 순서대로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 어떤 파일들을 삭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일들이 좀 너저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파일들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단편화라고 말하고요. 이 단편화된 파일들을 모아주는 기능, 조각 모음을 가동하게 되면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파일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점이 좋으냐? 컴퓨터는 자료를 가져올 때 0번 섹터에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이 파일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접근하는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만큼을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파일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게 될 것입니다. 즉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이유는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의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한다. 논리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적이다 그런 얘기고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적, 기계적인 오류를 검사하는 명령은 디스크 검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검사나 조각 모음은 해당 디스크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으로 들어가서 도구로 가보면 이 오류 검사, 얘가 디스크 검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애가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겠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윈도우를 복구하는 데 사용한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PC를 공장에서 나온 상태, 즉 초기화를 시켜놔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설정에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들어가서 복구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보면 이 PC를 초기화 시켜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정의 복원, PC 초기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 언급한 디스크 정리는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설정,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앱은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곳이 설정의 앱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1번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앱으로 들어가면 앱 및 기능에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V3 백신도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목록으로 나와지고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수정을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방 보신 것처럼 설정의 앱으로 들어와서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야 안전하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앱 및 기능으로 가보면 선택적 기능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보면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거나 중지시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페인트, 그림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제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에서 말하는 바와 2번 선지에서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1번 선지에서 말한 것은 윈도우가 설치된 상태에서 내가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프로그램들, 즉 응용 프로그램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걸 말한 것이고, 2번 선지에서 말한 것은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이걸 선택하는 것인데, 어쨌든 설정의 앱에서 둘 다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메일, 사진 뷰어, 웹 브라우저 등의 작업에 사용할 기본 앱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여기 기본 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로 가보면 메일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가 있고,
뭐 지도라든지 음악 플레이어, 사진 뷰어 혹은 웹브라우저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웹브라우저로 크롬을 지정해 놨는데 그러면 이제 인터넷 여행을 하면 크롬이 기본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웹브라우저를 크롬 말고 엣지로 지정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인터넷 열거나 인터넷 파일을 가동하게 되면은 엣지가 이제 기본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앱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치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를 추가 설치할 수가 있다. 자, 이 설치된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업데이트 기록 보기 이 버튼을 눌러주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에는 다양한 테마를 추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설정에 개인 설정으로 가보면 테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테마라는 것은 배경이라든지 색, 소리, 마우스 커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테마가 몇 개 있고요. 그거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로 가서 테마를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번 선지에서 말한 기능은 설정의 앱이 아니라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든지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게시판의 입력,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며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들로만 모아놓은 것은 일단 게시판의 입력이나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뭐 이런 것들은 1번 선지부터 4번까지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 알 수는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즉 서버 쪽에서 작동하는 언어이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렇게 서버 쪽에서 작동하는 서버 구현 언어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4번 선지의 ASP, JSP, PHP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서버 구현 언어, 서버 쪽에서 작동하는 언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약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이 ASP는 MS사에서 만든 서버 구현 언어입니다. MS사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JSP나 PHP는 별도의 운영체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그냥 다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버 구현 언어가 되겠습니다. JSP의 앞에 이 J는 자바의 약자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그 외 언어들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문서다라고 하면 HTML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일반적인 인터넷 문서는 HTM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전자문서를 표현하는 언어로 SGML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얘는 모든 전자문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맨 처음 나왔던 1990년도에는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GML을 인터넷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서를 다 표현하려면 그만큼 용량이 많고 속도가 빠르게 전송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SGML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만든 마크업 언어가 바로 HTML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속도도 좀 어느 정도 빨라지게 되었거든요. 아직 SGML을 표현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간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HTML보다는 기능이 더 확장된 XML이라는 언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SGML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기능이 좀 떨어진 것은 이제 XML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간략화시킨 것은 이제 HTML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문서를 표현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인터넷은 문서 말고도 어떤 프로그램적인 기능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즉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바가 바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자바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바는 별도의 운영체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운영체제에서도 가동되고 뭐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가동되고 이렇게 여러 기종에서 다 잘 가동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내에서는 여러 기종들이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바로 이 자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이 자바가 웹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 자바 어플릿하고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자바 애플릭 같은 경우는 웹에서 동작하는 자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PC에서 구동되는 자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릭 말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쪽은 이제 얘가 기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자바 어플릿, 그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간략화됩니다. 자바 어플릿에서도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만든 게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 둘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 HTML 내에 코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자바 어플릿 같은 경우는 HTML 파일 따로 있고 자바 코드가 들어있는 클래스란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웹에서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 HTML 내에 자바가 아예 들어있다면 그건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고,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바 어플릿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바스크립트하고 VB스크립트가 나왔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만든 건데, 얘네들이 잘 나가니까 경쟁 회사였던 MS사에서도 VB스크립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서로 경쟁하면서 만든 스크립트 언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기능을 간략화시켜 놓은 언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복잡했지만 이 한 문제로 언어들에 대해서 쭉 다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대상은 CPU와 메인보드, 즉 마더보드이다. 자, 우선 이 컴퓨터를 뜯어보면 주회로 기판 마더보드, 즉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 메인보드에 각각의 장치들을 연결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CPU라든지 메모리 이런 장치들을 연결해 사용한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이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대상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장치들도 성능 향상에 나름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CPU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PU하고 같이 동작을 하는 장치가 메인보드가 되겠습니다. 가령 어떤 CPU의 성능이 4GHz이다 라고 했을 때 메인보드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얘는 3.5GHz에서 4.5GHz까지 동작하는 메인보드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CPU가 어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도 그에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CPU와 메인보드를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겠습니다. 부팅을 할 때 삐 소리가 나온다면 메인보드에 꽂히는 메모리 카드, 즉 램 등의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인보드에는 각 장치들을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는 메모리 카드 같은 부분들이 잘 연결이 안 돼 있고 좀 빠져 있었다 라고 하면 컴퓨터를 맨 처음 켤 때 삐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부팅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는 컴퓨터의 전원을 잠시 내리고 각 장치들이 잘 연결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언젠가 시험 문제에서는 컴퓨터 전원을 켠 상태에서 이 내부의 장치들을 점검한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는 감전될 수가 있겠죠. 전원을 끄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해밍 코드는 2비트의 오류 검출과 1비트의 오류 수정이 가능하다. 우선 이 해밍 코드는 오류의 검출과 수정이 가능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오류 검출은 2비트까지 가능하고 오류의 수정은 하나, 즉 1비트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류의 검출과 수정이 되는지까지는 커말이나 워드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신 이 해밍 코드와 비슷한 코드를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패리티 비트라는 건데요. 얘는 한 개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패리티 비트는 오류의 검출만 가능하고 수정은 안 됩니다. 반면 해밍 코드는 수정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버는 IoT 서버이다. 자, 일단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버는 IoT 서버가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집에서도 컴퓨터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컴퓨터 일을 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도 컴퓨터 일을 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자료를 한 컴퓨터에 저장하기보다는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게 되면 내가 집에 와서도
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클라우드에 저장했던 자료를 불러와서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장소로 가서도 역시 서버에 있는 자료를 불러와서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게 되면 만약 그 컴퓨터를 놓고 왔을 때는 작업을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는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컨텐츠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IoT는 사물 인터넷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들, 즉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놓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버가 또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료를 저장하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서버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 안에 자료들이 잘 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4번 선지에서 의미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말한 건 아니고 클라우드 자체의 의미를 말한 것이었거든요. 해서 4번의 설명이 잘못된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에 대한 세대별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이 컴퓨터의 세대별 구분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혹은 4세대와 5세대를 또 구분해서 5세대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5세대까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딱딱 연도가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강 1950년대가 1세대, 60년대가 2세대, 70년도가 3세대, 80년도가 4세대, 그리고 1990년도 이후를 5세대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의 특징 중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일괄 처리 시스템에 반대되는 말이 실시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실시간 처리는 즉시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일괄 처리는 모아서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1세대에 일괄 처리가 나왔고 2세대 이후부터는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이 분산 처리의 반대말은 집중 처리가 되겠는데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집중 처리가 되다가 네트워크가 많이 개발된 4세대에서부터는 분산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의 입출력은 외부의 컴퓨터들이 담당하지만 실제적인 처리는 이 중앙 컴퓨터가 혼자서 다 하는 방식이 집중 처리가 되겠고요. 반면 분산 처리는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작업을 분산해서 처리하는 것이 말 그대로 분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집중 처리보다는 분산 처리가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집중 처리는 너무 중앙 컴퓨터에 기대기 때문에 중앙 컴퓨터가 마비되면 이 작업이 다 마비된다는 점, 그리고 과부하가 생긴다는 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면 분산 처리는 어떤 서버가 하나 고장났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겠지만 다른 애들은 동작하는 데 문제가 없죠. 과부하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됩니다. 해서 집중 처리보다는 분산 처리가 좋은데 이 분산 처리는 4세대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저급 언어는 기계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급 언어는 자연어를 말하는 겁니다. 1세대는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기계적인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세대부터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프로그래밍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세대에서부터는 운영체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운영체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윈도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세대가 기계어적인 시대이다 보니까 저급 언어를 사용했고 2세대에서부터는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소자는 1세대는 진공관이란 걸 사용했고요. 2세대는 트랜지스터, 그리고 3세대부터는 직접 회로, 즉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게 발전한 고밀도 직접 회로 LSI, 그 다음에 초고밀도 직접 회로 VLSI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묶어서 직접 회로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내부 소자가 어떠한지까지는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커말이나 워드 시험에서는 이 순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틀린 답은 1번이에요. 분산 처리가 아니라 집중 처리가 1세대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세대에 대해서는 대강 설명을 다 드렸고요. 3세대에는 시분할 처리 그리고 MIS 직접 회로가 사용되었는데 시분할 처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1번 작업이 끝난 다음에 2번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3번 작업을 마치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시분할 처리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 시간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1번 작업 조금 하다가 2번 작업하고 3번 작업하고 다시 1번 조금 하고 2번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1초에도 많은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기법이 말 그대로 시분할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IS, 또 다른 말로 IMS라고도 하는데 경영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경영정보 시스템이 3세대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세대에 비로소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컴퓨터들은 뭐냐? 얘네들은 뭐 군사 목적으로 쓴다든지 대기업에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쓰기보다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인 컴퓨터의 CPU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밀도 직접회로 분산 처리가 이 시기에 나왔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5세대는 WWW, 웹이죠. 인터넷 서비스가 이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든지 퍼지 이론, 이 퍼지 이론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춰준다, 그런 뜻이에요. 세탁기에 보면 퍼지라는 버튼이 있는 모델들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청바지를 넣었다 하면 청바지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고, 이불을 넣었다 라고 하면 이불에 맞춰서 빨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인식하는 기능이 퍼지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된 시스템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각각의 개념들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각각의 개념이 어느 세대에 개발되었느냐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수업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해 보셨습니다. 뭐가 뭔지 금방금방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인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시험 대비는 이런 식으로 몇 회 진행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되는 시간이 오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 단계에서는 먼저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 위주로만 강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단계까지도 적응이 되면 그때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처음 적응하는 단계에서는 뭔가 드러나는 점이 없지만 그처럼 계속 진도를 나가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회차까지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시험의 합격은 대부분 초단기 학습표에 의해서 전체 목록의 한 3분의 1 정도만 맞춰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무튼 여러분 중에 완전 컴맹을 자처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다 보면 누구나 이해와 암기가 되는 시간이 오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참고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